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팔겠어요. 25살 여자가 78세 노인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시집 갔다.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결국 재벌가 전체를 무너뜨린 그 진실 말입니다. 저는 서희연입니다. 25의 평범한 여자였죠.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엔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30억이라는 빚더미가 우리 가족을 짓눌렀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학업보다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죠. 채권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죄책감이 그분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연아, 미안하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공허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리고 사흘 뒤 한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기업 한도그룹 법무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명예회장님께서 서명호 사장님의 빚을 대신 갚아드릴 의향이 있다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따님과의 결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78세 노인과 25 여자의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이제 노년의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책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명도 회장에 대해 조사했어요. 한도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사업에서는 냉철했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감춰진 인물이었죠.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젊은 여자가 돈 때문에 노인한테 팔려간다는 댓글들이 달렸죠. 사람들은 저를 천하의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삶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손가락질쯤은 견딜 수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하객은 거의 없었죠. 회장의 자녀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만 몰려왔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마치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명도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걷기 힘드셨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회장의 저택으로 옮겨갔어요.
거대한 저택이었죠. 정원만 축구장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무덤 같았죠. 집사 1명과 간호사 2명만이 회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책으로 가득한 방이었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반자일 뿐이라고요. 그저 이 집에서 편히 지내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이 집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 저는 효녀로 팔려왔지만 이제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저를 이단 결혼의 주인공이라고 불렀어요. 기사 제목마다 자극적인 단어들이 붙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결혼 사흘째 되던 날 회장의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장녀 한미령, 장남 한정우, 막내 한서준. 셋 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령이 거실로 들어서며 저를 훑어봤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재단 이사장이었죠. 고급스러운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낮잠 중이시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죠. 미령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명령이라도 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죠. 정우는 40대 후반이었지만 관리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방탕함이 묻어났어요. 막내 서준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낭비네. 그냥 가자. 미령이 손을 들어 서준을 제지했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살폈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서희연 씨, 착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돌봄 요양비일 뿐이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미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 자리 같은 건 없다고요. 당신은 계약직 간병인일 뿐이라고 했죠. 정우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신도 나가야 해요. 알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는 척했죠. 미령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세 남매는 저를 한 번씩 훑어본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바로 분노였죠.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집어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령의 표정, 한정우의 말투, 한서준의 무관심. 모든 걸 세세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효녀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선 그들보다 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한다면 저는 그 틈을 파고들 생각이었죠.
밤이 되자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재로 올라가니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분 앞에 섰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왔었나 보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죠. 미안하오. 내 자식들이 당신을 힘들게 했을 것이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요. 회사만 삼킬 줄 알지 지킬 줄은 모른다고 했죠.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분은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냐고요. 회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저는 움찔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분이 말했어요.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매일 저녁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계열사 구조, 지분율, 자금 흐름.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어떤 계열사가 적자인지, 누가 비자금을 관리하는지, 이사회 구성원은 누구인지. 회장은 저의 집중력에 놀라는 듯 했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가문의 뼈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요. 회장과의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장은 젊은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죠. 어떻게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는지, 어떤 위기를 넘겼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엔 지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엔 늘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돈만 물려주고 정신은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탐욕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미령은 정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었죠.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손을 쓰지 못했어요. 딸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정우는 회사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었고 강남에만 아파트가 5채였어요. 모두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결과였죠. 회장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버릴 수 없으셨던 거예요. 서준은 그냥 무능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유흥에만 빠져 지냈죠. 클럽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했어요. 회장은 막내 아들을 보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어요. 어떤 계열사가 적자인지, 누가 비자금을 관리하는지, 이사회 구성원은 누구인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회장은 저의 집중력에 놀라는 듯 했어요. 가끔 제 수첩을 보시며 작게 미소 지으셨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가문의 뼈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그룹은 23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 화학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죠.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38%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식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서류 곳곳에 숨겨진 계좌번호들이 있었어요. 비밀 지분이었죠. 회장은 자식들도 모르는 계좌를 여럿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도 모른 척 했어요. 아직 물어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제게 신탁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죠. 회장의 지분 일부를 신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이 지정한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회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계신 거였죠. 그날 밤 회장은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한 남자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박도윤 변호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날렵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한도그룹의 법률 고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저를 분석하는 것 같았죠.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도윤은 일주일에 2~3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회장과 법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와 마주칠 때면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정원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그가 벤치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지나가려다 그가 부르는 바람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회장이 저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켜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윤이 왜 저를 돕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장의 뜻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도윤을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했어요. 박도윤이라는 이름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죠. 잠재적 동맹이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회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숨은 비밀들을 하나둘 파악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서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회의록, 녹취록까지요. 저는 회장이 낮잠을 주무실 때 조심스럽게 그 자료들을 읽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령이 관리하는 비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무려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정치인들과 검찰, 언론사에 흘러들어갔죠. 영수증 하나하나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의 비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명의는 차명으로 해놨지만 실소유주는 정우였죠. 강남 아파트만 7채, 제주도 땅도 수만 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정우에게 비밀 애인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전 비서였던 윤하정이라는 여자였어요. 38살의 그녀는 5년 전 퇴사했지만 여전히 정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우연히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저택을 찾아왔어요. 회장을 뵙겠다며 들어왔지만 실제론 서재 열쇠를 훔치러 온 거였죠. 저는 복도 끝에 숨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분쯤 후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정우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한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윤하정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정보를 찾았어요. 명문대 출신의 영어와 일본어가 유창한 엘리트였죠. 한도그룹 비서실에서 5년간 근무했다가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하정이라는 사람을 아시냐고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그녀가 정우의 약점이라고요. 저는 더 캐물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정이 정우의 정부라는 것, 그녀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 그래서 강제로 퇴사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하정 때문에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셨죠. 정우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정우는 거부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재벌가의 스캔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만 화려했어요.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썩은 부분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의 서재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한참 걸렸죠. 회장의 생일, 회사 설립일, 자녀들 생일을 모두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자주 말씀하시던 날짜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인의 기일이었죠. 저는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의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날짜는 3개월 전이었죠.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연아, 내가 이 집을 지켜라. 내 아이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다. 너만이 이 가문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죠. 저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미령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의 부동산 매입 증거도 있었고요. 심지어 하정과의 통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든 걸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는 USB를 빼서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어요. 유언장 사본 존재 확인이라고요. 이제 저에겐 무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선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라. 그 말이 제게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가문의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회장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간호사가 회장님을 모시러 침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간호사가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았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나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78세 고령이니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회장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목소리도 또렷하셨고 식사도 잘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특이한 점은 없었냐고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쯤 손님이 왔다고 했어요. 여자 손님이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셨대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이 돌아갔다고 했죠.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윤하정이었어요. 정우의 정부였던 그 여자 말입니다. 저는 급히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회장님의 침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 화장실까지 모두 확인했죠.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찾아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어요. 라벨이 떨어진 투명한 병이었죠.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지만 아무 향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독국물이라는 걸요. 저는 그 병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에게 제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은 침묵했어요. 긴 정적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이틀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조문객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미령과 정우, 서준이 상주석에 앉았어요. 저도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미령이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장례식 끝나면 당장 짐 싸라고요. 정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준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슬픔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특히 미령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우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계획하는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회장님은 선산에 묻히셨어요. 하관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저는 마지막까지 묘소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였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꼭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령과 정우, 서준이 난입했어요. 그들 뒤로 경호원 2명이 따라왔죠. 미령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요. 아버지의 첩 주제에 뭐하러 여기 있냐고 했어요. 정우가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서준은 그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죠. 미령이 제 미소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우습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을 보셨냐고 물었죠.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령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건 없다고요. 아버지가 남긴 건 회사 지분뿐이라고 했죠.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모든 걸 녹음해 두셨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다고 했죠.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저는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냐고요. 한도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했죠. 서준이 USB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본이라고요. 진짜는 안전한 곳에 보관돼 있다고 했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미령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를 끌어내라고요. 경호원들이 제게 다가왔죠.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비밀 지분 11%를 제게 신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가 있다고 했죠. 도윤 변호사가 보증인이라고 덧붙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지분을 물려주셨던 거예요. 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모든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죠. 그날 저는 방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동시에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이긴 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장님의 묘소가 있는 산이 보였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저택으로 찾아왔어요. 형사 2명이 영장을 들고 나타났죠. 저는 회장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어요. 미령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제보한 거예요. 저와 회장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제가 유산을 노리고 회장을 독살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들의 신문을 받았어요. 회장님과의 관계, 결혼 경위, 유산 상속 문제까지 모든 걸 캐물었죠.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침실에서 발견된 약병에서 제 지문이 나왔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병을 만졌죠.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윤하정이라고 소리쳤어요. 형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윤하정은 그날 밤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제주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호텔 예약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고 했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아마 정우와 하정이 짜고 한 일일 겁니다. 미령도 한몫했겠죠. 그들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회장님까지 희생시킨 거예요. 저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좁은 독방이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절 버린 건가? 아니면 그도 미령에게 매수당한 건가?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밤마다 회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떠올렸어요. 이 집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하지만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변호사 접견이 잡혔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접견실에 나타난 건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왜 이제야 오냐고 소리쳤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요. 저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죠. 간수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미령의 비자금 계좌 내역도 함께 있다고 했죠. 이걸 가지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으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죠. 접견이 끝나고 저는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정말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육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그리고 미령의 비자금 거래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효심은 약점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무기가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자가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검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신문했죠. 저는 차근차근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진짜 범인을 찾고 싶으면 윤하정을 다시 조사하라고요. 검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리바이는 조작될 수 있다고요.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검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이 검사가 진실을 밝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령의 힘은 막강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독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를 갚겠다고요. 저는 눈을 감고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분의 마지막 미소가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였습니다. 이틀 후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하정의 알리바이에 허점이 발견됐어요. 제주도 호텔 CCTV를 분석한 결과 하정이 체크인만 하고 곧바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죠. 그녀는 비행기로 서울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석방됐어요. 일주일 만에 유치장 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도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미령의 비자금 증거, 정우의 횡령 자료, 하정의 독살 증거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걸 한꺼번에 터뜨려야 한다고요. 언론에 먼저 흘리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자고 했죠. 그래야 미령이 손쓸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았습니다. 한 경제지 기자가 도윤의 지인이었어요. 그는 재벌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사보도팀 소속이었죠. 저희는 그를 만나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기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여러 번 확인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사실이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증거라고 했어요. 기자는 이틀 안에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준비도 했어요. 회장님의 비밀 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도윤이 신탁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합법적인 주주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틀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포털 사이트 메인에 대문짝만 하게 떴어요. 한도그룹 비리 전말 폭로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엔 미령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흘러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정우의 횡령도 폭로됐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목록이 전부 공개됐죠. 강남 아파트 7채, 제주도 땅 수만 평. 그 가치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재벌들의 탐욕에 치를 떨었죠. 특히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한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들이 서류를 박스째 들고 나왔죠. 미령과 정우가 긴급 소환됐어요.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미령이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죠. 아마 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우는 더 추악했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전부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했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회장님께서 남긴 녹음 파일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미령이 비자금을 요구하는 음성, 정우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자랑하는 음성까지 전부 드러났죠. 그들은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임시 총회였어요. 도윤이 법적 절차를 밟아줬죠. 저는 회장님께 받은 11% 지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폭락했으니까요.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그들은 경영진 교체를 원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회장에서 저는 발언권을 얻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 회사를 바로 세우고 싶다고 말했죠. 탐욕이 아닌 정의로 경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미령과 정우, 서준의 이사직 해임안이 상정됐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어요. 세 남매는 한순간에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섰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 말을 꺼냈어요. 이 결혼은 처음엔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시작된 거래였다고요. 하지만 회장님을 알아가면서 변했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은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업은 탐욕이 아니라 책임으로 경영해야 한다고요. 돈은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복수가 목적이냐는 질문도 있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요.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하정이 체포됐습니다. 회장 독살 혐의였어요. 그녀의 집에서 독극물이 발견됐죠. 정우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제거하고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령과 정우, 윤하정은 모두 구속 기소됐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서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모든 재산을 환수당했습니다. 한도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재편됐어요.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명도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회장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출연했죠. 빈곤층 자녀 교육 지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돈에 팔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재벌 가문에 맞선 정의로운 싸움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것뿐이었죠. 효심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고통 속에서 성장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회장님 묘소를 찾았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섰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작게 속삭이며 꽃을 내려놓았어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죠.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법적 문제를 처리해줬고 위험한 순간마다 저를 지켜줬죠. 저는 그에게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장님을 애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죽음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도윤도 그걸 이해하는 듯 했죠. 묘소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평생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도그룹의 향후 경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이윤만 추구하지 않겠다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을 하겠다고도 했죠.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25살 어린 여자가 재벌 가문과 싸워 이긴 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였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도윤이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죠.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자고요. 이제 저에게도 진짜 집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의 저택이 아니라 제가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죠.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용기만 있다면요. 회장님이 제게 그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로 싸워 이겼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작지만 아늑한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죠. 도윤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 해냈다고요. 회장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서희연으로요.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이제 잘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지요.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남았어요. 회장님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평생 지켜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편한 길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